시청자 여러분,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6.25 사건 때 서울역에서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나무로 정처 없이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몸서리 치질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나라가 왜 요사이 우리 국민들에게 처실하게 보일까요? 그러면 전쟁으로 고통을 받았던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우리의 현실과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크라이나,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외국의 침입만 없으면 그들의 유구한 역사와 정치적 독립은 걱정이 없었던 나라였죠.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문화적 전통이 정치적인 독립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최근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였던 사람이 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땅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20세기 100년 동안 독립선언만 6번이나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일제 때인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한 적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도 독립선언을 수차례 했는데 그 가운데 독립선언에 성공한 적이 없고 결국 구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야 겨우 독립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독립된 우크라이나의 독립국으로서의 역사는 소련 해체 이후 겨우 30여 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중국 국기인 오송홍이를 들고 나타났을 때 우리 네티즌들이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었는지는 기억하시겠죠. 그때 더 가관인 것은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2022년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중국은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나라의 변방 소수민족 국가로 역사를 왜곡하여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듯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러시아와 얼굴 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이 한국 민족과 얼굴이 비슷하니 고대 한반도 낭랑진본 인근이 중국이 세운 나라라면서 중국 중원과 한반도까지 동양인의 종주국은 중국이라고 고려 역사도 중국의 것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진 사실이죠. 러시아 측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유러시아에서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얼굴이 비슷한 모든 동슬라브 민족의 종갓집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들은 동슬라브의 종갓집은 지금의 우크라이나라였으나 몽고의 징기스칸이 1333년 당시 유라시아의 종주국이었던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뭉친 동슬라브족의 연합군이 이른바 칼가강 전투에서 몽고 징기스칸 군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된 적이 있었죠. 원래 이 당시 지금의 러시아 땅은 흔히 말하는 제국이 아니었고 공국들이 연합체였었는데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종주국으로 몽고가 서유럽 공격 때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각계 격파당하는 당하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이때부터 징기스칸이 죽은 이후 종주국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 나간 러시아 공국은 20세기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면서 오히려 소련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자기들이 유러시아 땅에 정통성을 가진 종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늘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17세기경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독립군이 러시아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조건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하려고 했지만은 당시 러시아 황제는 폴란드군과 전투에서 승리하자 오히려 러시아 황제는 우크라이나를 병합시켜 버렸죠.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 삼국 틈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일본의 힘을
벌려 독립하여서 했던 일본의 힘을 빌려서 독립하려 했던 대한제국과 유사한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이 우크라이나 얘기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는 나라는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일어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제1차 대전에서 독립의 기회가 오는가 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당시 동유럽에는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신생 독립국들이 출현을 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역시 승전국인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기주의에 기대를 걸고 파리 강해에서 대표단을 보내 독립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패전국인 독일의 재무장만을 막으려고 오히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을 병합시키고자 주장. 우크라이나 쪽은 혹 때려갔다가 더 큰 혹만 붙인 셈이 된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도 파리 강화해에 대표단을 보냈지만 독립은커녕 일본의 방해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었죠. 그러면 잠깐 당시 우리의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사정을 한번 둘러봅시다. 우크라이나 얘기로 다시 가기로 합시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후 처리를 위해서도 영국, 프랑스, 미국이 주도하는 파리 평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조약은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라고 불려지며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강화조약의 장소 이름을 따서 벨사이유 조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독립운동은 어땠을까요?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포는 우리와 같이 일본 지배를 받고 있던 약소국가에게는 사막의 단물과 같은 존재였죠. 이때 제일 먼저 파리 광해회의를 이용한 애교로 독립을 기해하고자 하는 처음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시 미국에 망명해 있던 대한국민회였죠. 이때 미국에 있던 대한국민회는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18년 10월 1일 미국에서 국민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를 이 회담의 대표로 보내 독립운동을 하자고 결의를 했죠. 대표단장으로 지명된 이승만은 1919년 1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국민회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워싱턴으로 거쳐서 정한경 일행과 합류해서 미국 정부에 출국 비자를 신청을 했지만은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애교적 마찰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이들은 결국 파리행은 좌절되고 말았죠. 할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회의는 러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러시아 독립단체인 한인신문 발행인 윤해와 고창일이라는 사람을 파리로 보냈지만은 파리에 도착하니 이미 평화회의가 끝났고 반대로 상해에 있던 신한청년단은 대표로 김규식 등 3명을 파리로 평화회의에 참석시키고자 중국 정부에 비자 신청을 요청을 하자 중국 정부는 쾌히 비자 발급을 해줘서 다행히 중국 상해에 있던 김규식과 일행 등은 파리에까지 도착은 됐죠. 세계 열강동과 국제연맹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아 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요사이 한간에서는 김규식은 파리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승만은 왜 파리회의에 참석을 못했는가라는 의심을 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승만은 미국 정부의 거부로 비자 발급을 못 받아서 좌절된 것이고 김규식은 중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쾌히 받았다는 차이일 뿐이죠. 어쨌든 파리에 도착한 중국 상해 파 대표인 김규식 일행도 일본 대사관의 집요한 방해로 평화회의의 주최국인 프랑스 정부가 김규식 일행을 만나주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죠. 다만 김규식 일행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프랑스인들만 만나고 왔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상해파 김규식 일행이 파리 평화회담에 참석 못한 것은 주 프랑스 일본 대사관의 강력한 요청으로 프랑스 외무부가 김규식 일행의 파리에 온 목적과 행적의 뒷조사를 시키면서 이마저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우크라이나 얘기로 돌아갑시다. 우크라이나는 이때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모양으로 승전국인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걸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독립을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폴란드의 서부 우크라이나 병합만 받았을 뿐이었죠. 어쨌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을 러시아 주장은 러시아의 변방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라는 뜻은 나라라는 의미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변방지역이라고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어쩌면 그 같은 논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고 군사적, 예계적 자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전략적 요충지는 언제나 강대국들의 격돌하는 장기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뺏기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국내 사드 배치를 견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에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중국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할 때마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는 손자병법대로 우리는 6.25 세번 때 중공군이 우리 땅을 침범했을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봤듯이 우리는 중국이라는 가상의 적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드는 중국의 군사력과 그 이동을 감시하는 중요한 무기인데도 우리는 왜 사드 배치를 그렇게 반대하는지 알고도 모를 일이죠. 6.25 전쟁 직전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수차례 탱크 등 무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미국은 번번이 한국과 같이 산이 많고 길이 좁은 지역은 탱크 등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무기를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사드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 역사를 러시아 역사를 편식시켜 드렸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면서 고구려를 자기 나라의 역사라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거울로 우리를 되돌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애를 먹고 있는 것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나토가 도대체 못하는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나토라는 말은 영어로 쓰면 복잡하니까 한국말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석하니 그 정도로 알아보시고 그러면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것이 무엇하는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이 나토 기구는 우리가 6.25 전쟁 이전 해인 1949년 미국, 카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 나라가 소련의 침략 야욕을 막기 위해서 결성된 그냥 동맹이 아니라 군사동맹이라는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면은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원하기로 약속한 동맹을 말하죠. 소련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그 지긋지긋한 러시아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최근 친서방 정책을 펴면서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조차 EU와 나토 가입을 국가 목표로 정해놓을 정도였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소련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죠. 소련의 공산주의 경험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떳떳한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성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친서방 정책이나 나토 가입이 나토의 파트너 국가가 되고 싶은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공중에 서로 지상에 서로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바다에서도 인구 4,400만 민족주의 국가로 변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는 파괴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죠. 러시아의 폭격으로 건물은 무너지고 100만 피난민이 인접국가로 6.25 때 부산으로 피난갔던 우리의 악몽이 떠오르는 참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있죠. 이 조약은 6.25 전쟁 직후 우리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이죠. 휴전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서 미국 정무부 장관이 조인하였고 1년 후인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의화된 조약입니다. 6.25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메가더 원수는 중국을 폭격하지 않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하자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전쟁을 무의미한 전쟁이다.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을 빨리 끝내자 라고 야단들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북한이 먼저 삼판선을 없앴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경은 분명히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변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인민군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메가더 원수 주장대로 중국 본토를 폭격하고 유엔군이 북진을 다시 시작하면 남북 통일은 가능하다고 역설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굳이 휴전을 강행한다면 제2의 한국전쟁의 부실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에 참혹한 다시 전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번 기회가 아니고는 두 번 다시 새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자해를 비난했죠. 게다가 공산당을 싫어하는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조차 미국과 협의도 없이 원영도 헌병사령관을 시켜서 일방적으로 새벽에 25,000명이나 되는 반공포로들을 석방시키자. 이에 놀란 미국 정부와 영국 등은 이승만을 휴전을 반대하는 회방자라면서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런 워싱턴 분위기를 듣자 이승만 대통령은 만일 미국이 끝까지 이 휴전을 고집한다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다 대고 당시 중공군이나 인민군들이 3년에 거쳐 필요했죠. 있는 때를 이용해서 북진해야 한다는 좋은 기임으로 한국군 단독이라도 북진 통일시키고 말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결국 미국은 휴전 조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휴전회담에 집착하고 있는데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반응이 없다고 결국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53년 7월 역사적인 휴전 협정은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어차피 휴전할 바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6.25 사병과 같은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게 될 유산이라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전회담에 동의는 하죠. 2022년 현재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대한민국은 이 조약으로 이때부터 경제 개발에 그만큼 전쟁의 부담을 미군 측이 부담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하였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EU와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일이 없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극동의 은자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개 작은 나라의 지도자에 불과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이나 미국 조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북진론에 심히 불쾌함을 내비치면서 마지못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허락해 준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자 한국이 세계 최대의 가난뱅이 국가가 선진국 차원까지 도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내고 한때는 잊혀진 전쟁이었다는 한국전쟁이 오히려 베트남전이나 중국 내전을 지원했다가 낭패를 보았던 미국 조야는 한국전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가 성공의 모범을 보인 사례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보람을 찾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우리도 해양계 세력과 대양 세력의 두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대륙 세력의 두 교도부 역할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봐도 몽고지망에 기반을 두었던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획책했지요. 이처럼 모두 교도부라는 위치는 공격을 당하기도 쉽지요.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나토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려 했다가 맺지 못하고 멀쩡히 앉아서 지금 러시아와 무도한 도발 앞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1953년 10월 1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맺은
것은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산 세력의 위협을 견제하려 두고 이만큼 경제 발전으로 잘 살게 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니 지난 날이 끔찍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영구 불변의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1953년 10월 1일로 조인했을 때만 해도 즉각 발효되지 않다가 1년 후 발효되기는 했지만은 미국 측에서는 이 조약의 파기 요건이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통보권만 있으면 1년 후이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6조에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수정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폐기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오늘날 미국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조에서 보았듯이 미국 측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조 파기 조건을 문구를 보더라도 미국의 애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쟁이 재발된다면 미국이 당연히 방위조약에 의거 개입하게 되어 있지만요. 불행히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는 자동 개입 문항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동 개입 조항을 당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인데요.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상원, 하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만일 미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적의 무력행동 개시 48시간 내에 이를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에 적의 침략 사실을 통보만 하면 미국 대통령은 긴급상황 판단에 따라서 미국 의회 승인 없더라도 즉각 무력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은 못되죠. 미군의 해외 전쟁 수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90일을 넘는 전쟁이 예상되면은 미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적이다, 아니다로 우리 정치사에서 떠들썩했던 북한과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처럼 동맹관계의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약은 7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 핵심은 북한과 중국 두 나라 간 상호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조중우호 협력 상호 방위 조약 2조에 의하면은 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느 일방의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서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여서 중국의 군사력은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소위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그 2조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조약에 빠진 자동 개입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쉬운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 196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동 개입 조항을 넣자고 미국 측에 요구한 일이 있었지만요. 미국 측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2조를 거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협의해서 합의하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즉시 조치를 한다고 바꾸자는 것을 미국 측이 이때는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하튼 자동 개입을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 대통령 의회 승인을 얻어야만 개입이 가능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즉각 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1953년 7월 미국 로버트슨 미국 특사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남긴 한마디가 이 나라의 안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되새겨보기로 해야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로버트슨 특사가
귀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후회되지 않는 조약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8월 8일 조약 최종안에서 서울에서 조인된 후에 발언한 내용입니다.